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 정유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를 보다 보면은 이 시장에 출렁거리는 움직임보다는 장외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지 않고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택해야 하는지 곤란하시다면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엄선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원투자자문 김혜동 대표, 장영찬 과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가장 관심사가 호텔 롯데 상장이었잖아요. 네, 상장 일정이 좀 연기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또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자금 스케줄상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스케줄상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자세한 얘기 이따 네네, 해주시려고 이따 아끼시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아요. 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은 오늘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크라우드 펀딩 쪽에서 일단 필러 제조사 하나하고 그리고 이제 좀 채용 정보 이런 개념으로다가 이제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드릴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이제 최근 들어서 혜태제과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한 이후에 네. 용평 리조트도 또 급등을 단기적으로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네. 장외 시장이다. 네, 라는 네.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주 투자를 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기초긴 한데요. 우선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증권 시장에 새롭게 상장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공모주를 투자하는 방식 크게 세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부분하고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장이 기대되는 종목을 장외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보면 공모주 일반적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부분들의 수익률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이 공모주 청약을 직접 하는 것들이 수익률이 조금 높고 장외 시장을 통해서 장외 주식에 매입하는 게 어떤 기대 수익률이나 실현되는 수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리스크는 반대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장외 투자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고 공모주 펀드를 통한 어떤 투자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공모주 펀드에 가입하고 공모주에 청약을 하고 또 장외 시장에 직접 투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위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각각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이 공모주 펀드에 어떤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투자자가 신경 쓸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매니저분들이 알아서 일정 스케줄을 잡아주시고 알아서 청약하시고 투자해 주시기 때문에 투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좀 어떤 기대하고 할 경우에는 공모 청약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직접 하다 보면 노동력이 조금 들어갑니다. 뭐 상장 일정도 챙겨야 되고요. 뭐 기업 분석도 간단하게 해야 되고요. 요즘같이 공모주가 이제 몰리는 시즌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 좀 정확히 분석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옥석을 가려서 잘 공모 청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한정적이라면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요즘 시즌 같은 데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가장 노동력이 필요한 것들은 어떤 상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들인데요. 이 경우에는 매수 대상 기업에 대해서 좀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외 시장, 장외 기업이라는 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워낙 한계가 있어서 어렵지만 잘 선장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 들어보면서 표를 보다 보니까 이 장단점이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이 장외 시장에서도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네네.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가 가장 좋을까요? 네. 가장 안정적인 건 공모 투자인데요. 또 주식 투자라는 게 큰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장외 주식에 한번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장외주식 투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이 주관사가 선정됐다던가 아니면 심사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상장 진행되는 첫 단계가 주관사를 선정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심사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인데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회사가 탄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장외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를 해두고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면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 어떤 투자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뭐 상장하기 전까지는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나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투자든 또 뭐 100%는 없다라는 말씀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좀 보수적이다 싶으면은 공모주 펀드를 활용을 하고 조금 더 큰 수익을 원한다면 직접 청약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셨는데 장외 주식을 통한 공모주 청약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네네. 우선 장외 주식을 통한 어떤 공모주 청약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뭐 장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부분들 하고 공모 일정을 보고 직접 주관사별로 계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어떤 청약 자금을 넣고 배정을 받은 다음에 장내 들어가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상장 예정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상장 예정으로 좀 나와 있긴 하지만 또 관심이 가는 게 호텔 롯데입니다. 네, 맞습니다. 호텔 롯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네. 내용 전해주세요. 네. 호텔 롯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종목이 100개 기업이 상장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차례 계속적으로 호텔 롯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호텔 롯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 구조를 보면 호텔 롯데는 4개 사업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면세점 사업부분하고 호텔 사업부, 리조트 사업부, 월드 사업부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면세점 사업부를 통해서 발생이 됩니다. 작년 매출이 한 5조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 중에서 4조 원 이상이 면세점을 통해서 발생된 매출이고요. 매출 총 이익은 1조 8천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한 90% 정도 가량이 면세점을 통해서 창출되는 수익이었습니다. 네, 호텔 롯데 기업 가치를 확인을 해봤더니 또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는 게 면세점이 작년에 좀 네. 판도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상당히 많아졌고 네. 또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월드타워점이 네. 좀 면허 갱신에 실패한 모습이었는데 네. 이 부분은 위험이 되지 않을까요? 네네. 우선 작년하고 금년에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면세점 라이센스가 한 7개 정도 신규로 나왔는데요. 그거에 따른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면세점 시장 자체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코들은 서울 각지에서 출몰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롯데 소공점입니다. 직접 가보면 한국인은 몇 명 없고 중국인들만 가득한데요. 이에 힘입어서 단일 매장으로는 세계 1등 면세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권 갱신에 실패했는데 올해 그 사업권은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관사에서는 면세점 사업을 포함해서 호텔 롯데의 영업 가치를 13조 원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호텔 롯데의 영업 가치가 13조 원대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호텔 롯데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단일 기업으로서의 가치 이외에도 네. 지주회사격이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회사들은 좀 어떤지 그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회사 지분 가치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호텔 롯데는 롯데의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쟁쟁한 롯데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지분 가치만 따져도 한 6조 원 이상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 케미칼이나 롯데 쇼핑, 롯데 칠성, 롯데 제과, 롯데 푸드 같은 대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롯데 리아나, 롯데 정보통신, 코리아 세븐 같은 비상장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호텔 롯데리유에 줄줄이 상장 예정에 있어서 향후 지분 가치는 엄청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호텔 롯데의 영업 가치가 13조 원, 그리고 자회사들의 가치가
계산했을 때 6조 원대, 단순 네. 계산만 해도 19조 원대로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업 가치 대비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공모의 관건이 가격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메리트는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주관사에서는 또 뭐 일정 부분에 할인을 해서 어떤 밸류를 13조에서 16조 정도 평가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격은 또 비싸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사 특성상 어떤 자회사의 가치를 얼마만큼 부여하느냐라는 부분들이 투자자에 따라서 어떤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저렴하지 않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좀 공모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네네.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그룹을 지배하는 기업이 공모주 시장에서 얼마나 가공할 만한 어떤 인기를 끌었는지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 상장한 제일모직인데요. 증거금만 한 30조 이상 몰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상장하고 첫날에 어떤 수익률이 공모가 대비해서 113%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을 줬고요. 또 이후 한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거의 육박하는 시세를 기록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는 한 3, 4배 정도 올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치 때문에 호텔 롯데는 뭐 롯데그룹의 어떤 지배 구조상 밸류에이션이 뭐 가타부타 말이 나올 수는 있는데 시장의 관심과 인기도가 상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수요 예측 결과를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네.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정이 조금 이제 뭐 바뀌었는데요. 최근 네. 롯데면서점이 네이처 리퍼블릭의 어떤 스캔들에 좀 연관이 되면서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수요 예측일은 7월 6일하고 7일 있고요. 공모 청약일은 7월 12일하고 13일에 있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7월 21일입니다. 주관사는 대우증권입니다. 상장 일정뿐 아니라 공모가도 좀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투자자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한참 6월 달에 이제 공모주들이 많아서 자금 좀 걱정하셨을 건데 또 7월 달에 연기된 게 투자자한테는 되려 긍정적인 요소로 어떤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6월 29일에 상장 예정이었는데요. 7월 21일로 상장 예정일이 변경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청약되는 공모주 수는 그대로인데요. 공모가 밴드가 기존에 97,000원에서 12만 원대였다면 이제 85,000원에서 11만 원 선으로 형성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자세한 거는 또 수요 예측 결과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내용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종목, 어떤 회사 준비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 해성 DS입니다. 해성그룹 계열사이며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본래 삼성테크인, 그러니까 지금의 하나테크인이죠. 그 반도체 부품 사업부였는데요. 2014년에 떨어져 나와서 지금의 해성그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삼성테크윈이 하나테크윈으로 바뀌기 전에 이미 회사에서 좀 나왔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기에 해성그룹은 상당히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어떤 회사인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해성그룹은 고 단사천 창업주가 1937년 설립한 일만상회에서 시작됐는데요. 한국 제지, 계양 전기 등을 설립을 하면서 사업 분야를 계속적으로 넓혀 왔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문화가 조금 다소 이제 보수적이라 가지고 이제 성장 동력 부재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너 3세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을 이제 찾던 차에 인수한 기업이 해성 DS라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조금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회사가 해성 DS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돌파구를 이 회사에서 좀 찾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해성 DS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회사인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해성 DS는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는 재료인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데요. 후공정은 반도체 칩을 회로기판에 연결하는 그러한 공정을 뜻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재료가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하드디스크가 아닌 D램에 저장시키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가 D램에 탑재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램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D램에 들어가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제조하는 회사가 바로 해성DS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실적은 어떻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2015년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49% 그리고 89% 성장한 2,460억과 1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제 순이익이 2014년 대비해서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유는 2014년도에 이제 일시적으로 일회성 수익인 기타 수익이 약 한 160억 원 정도 잡혀서 이게 좀 기저효과로 좀 작용해가지고 2015년 당기순이익이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9%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이제 2.5배씩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적 면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향후 일정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짚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공모가 밴드는 12,000원에서 15,000원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가총액은 2,000억 원에서 2,550억 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밸류를 산출해 보면 약 11배가 나오는데요. 이제 경쟁사인 대덕전자가 13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약간 좀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수요 예측은 6월 9일과 10일에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청약은 15일과 16일에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녹십자 랩셀과 ST팜이라는 이 공모주와 이제 일정이 정확하게 겹치는데요. 이는 수급적으로 해성 DS에 조금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이유는 일단 녹십자 랩셀이나 ST팜은 이제 요즘에 이제 핫한 헬스케어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금이 그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쟁쟁한 공모주들 사이에서 얘가 이제 이 회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맞습니다. 좀 의아하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 그리고 ST팜 우리가 또 짚어드렸던 회사입니다.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에서 네네. 함께 하셨다면 또 여러분들 좋은 정보 찾아가셔서 또 성공적으로 매매하시고 또 수익을 얻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자세하게 확인해봤던 호텔 롯데 그리고 해성DS 짚어봤고요. 저희는 IPO 일정 짚어본 다음에 잠시 후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과장님 오늘은 또 어떤 펀딩건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A사에서 최근 바이오 플러스 주식 12,000주를 담보로 한 대출 펀딩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총 3천만 원을 모집을 했었고요. 18명이 대출 펀딩에 투자에 참여했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연 14%였고 투자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 과연 어떤 부분이 특별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이 상품은 3천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펀딩했고 펀딩을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이제 마감이 됐었습니다. 펀딩이 빨리 마감됐던 이유는 일단 14%라는 매력적인 투자 수익률과 더불어서 대출 신청자의 신용 등급이 좀 높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담보 주식인 바이오 플러스가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것도 일조한 것 같습니다. 네, 펀딩의 수익률이 14%대로 상당히 높았다는 부분, 그리고 네. 대출 신청인의 신용도도 중요했고 또 담보 가치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네, 네. 말씀이셨습니다. 세 박자가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담보로 설정됐던 바이오 플러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일단 바이오 플러스는 2003년 필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2014년 동사 제품인 스킨 플러스 하이알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득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이제 메디톡스와 판권 계약을 체결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재무적인 측면입니다. 부채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4%에 불과해서 오직 자기 자본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튼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 회사가 담보로 설정을 했던 이 가치 자체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또 오늘 우리가 짚어볼 다른 펀딩권은 증권형 펀딩권이 있었습니다. 증권형 펀딩권은 쉐어잡이라는 장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펀딩권이었는데요. 1억 원의 투자를 모집을 했지만 1억 1천만 원의 펀딩이 마감하면서 성공적으로 종료했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 내용은 또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게시판을 통해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장외 주식에 대한 다양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펀딩권에서 또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대출형과 증권형 또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